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의 사회성 문제와 또 그 사회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 아침 시간이 여러분들께 조금 여유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편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와 함께 아이들의 마음과 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법과 또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사회성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정약용 선생과 또 그 후손인 정혜인 씨의 사진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요, 정약용 선생님과 정혜인 씨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자의 힘이기도 하죠. 자, 그 뒤에 있는 슬라이드 보시면 갑자기 특정한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환자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본인께서 어린 시절에 이 과자를 먹다가 그 과자 속에 있는 땅콩을 이렇게 과자 겉은 먹고 땅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께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분이 똑같은 과자를 먹으면서 본인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자, 여러분께 이 두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모습이나 아이들의 능력이나 외모는 많은 부분이 저희들로부터 대물림되고 유전자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유전자로 다 끝난 거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이후에 달라질 것들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나는 너무 좋은 유전자를 물려줬으니까 굉장히 나는 뭐 걱정할 것이 더 없어진다 하시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태어난 이후에 저희가 무엇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가, 그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정혜인 씨 사진을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눈에 호강을 좀 하셨으니까 제가 테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더 보시면 유명한 로만 할러데이,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그레고리 팩의 사진이죠. 그 옆에 사진은 잘 아시는 바로 저입니다. 자, 왜 여러분께 이렇게 고통스러운 제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저희 어머님께서 제 위로 누나를 이렇게 낳고 굉장히 아들을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을 원하셨으면 될 것을 이왕이면 잘생긴 아들, 그레고리 팩처럼 아주 멋진 외모를 가진 아들을 낳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하신 10개월 내내 이 그레고리 팩의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태교를 하셨습니다. 이런 멋있는 아들을 달라.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을 똑 닮은 제가 태어났죠. 심지어는 부모님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은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은 여러분을 두 번 실망시켜 드릴지 모르는 말씀이지만 꼭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가, 내가 물려준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인지를 생각하신다면 나와 똑같은 외모와 성격과 마음을 가진 아이가 굉장히 예뻐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의의 주제가 사회성이죠. 제 모습을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외모입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성의 여러 개념들을 설명드릴 텐데
금방 사람을 만나서 바로 친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측면에서의 사회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회성의 측면 중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꽤 괜찮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와 함께 사회성의 여러 면들을 보실 때 한 부분이나 한 개념이 아니고 종합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문제를 보신다면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 상황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두영아, 우리 두영이 어머님은 어떤 분이니? 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니?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마 부모님들도 조금 이해하실 거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떠오르는가? 부모님이라고 하면, 엄마라고 하면 아마 그 많은 학원들을 스케줄을 관리하고 라이딩을 하시고 숙제를 점검하시는 유능한 매니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께서 공부를 가르치시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가르쳐 보니까 이거는 친자가 분명하다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왜죠? 너무 화가 난다. 등짝을 때리고 싶다. 그런데 나랑 똑같겠다. 자, 공부를 가르쳐 보시면 부모님께서는 아마 아이가 충분한 이해, 제 완결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 실망. 아이들도 동시에 엄마의 개인 교수, 그런 잘 아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엄마를 떠올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않은 있고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사회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인싸와 같은 이미지, 또는 아주 다른 사람의 심지어는 속이 까지도 폭넓은 의미의 사회성인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난로를 팔고 알래스카에서 에어컨을 파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들이 사회성의 개념으로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사회성의 핵심적인 개념은 이보다는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재밌는 강의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웃기게 해드리고 싶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기반으로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내 나가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저희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죠. 우리 아이가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떠올려 보십시오. 원만한 성격인가?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가? 또 자아 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가? 그리고
공부도 꽤 잘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도 학업 성취도가 좋고, 특히 문장에 대한 이해와 글을 쓴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좋은지,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의 결속력도 굉장히 단단한지 여러분께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고 위기가 없을 때 저희가 왜 힘듭니까? 너무 편합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거고 그 갈등을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면 위기의 순간과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이겨낼 겁니다.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도전을 다시 해나갈 아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좀 보십시오. 아이들은 부모님만큼이나 힘듭니다. 자,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 선행 학습의 시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갈비집도 무한 리필입니다. 뭐든지 무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성해야 될 것에 제한점이 없어진 시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대에 아직도 아이들에게 도영아, 친구는 정말 소중하단다. 우정보다 더 값진 그런 가치는 없어. 그러니까 공부, 숙제, 학원보다 친구들과의 시간이나 교류를 더 늘리렴 하는 부모님이 지금도 계신가? 아마 공룡이 멸종된 것과 비슷하게 그런 부모님들도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자, 최고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 우리 아이는 모든 것을 최고로 키워야 된다. 분유도 최고로 좋은 걸 먹였다. 유모차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지금 우리 아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최고로 줘야만 하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의 삶은 항상 최고의 시간, 정점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회성이 중요하구나, 사회성은 정말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겠고, 그것을 건강하게 갖는 아이가 왜 행복한 아이가 되는지를 알아차리신다면 오늘 제 강의의 전체 목표가 잘 달성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은 굉장히 격투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격투기 중에서도 규칙이 없는 오로지 승리만이 목표인 격투기와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서운하긴 한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세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제가 환자분들을 뵐 때나 또 주변 분들과 얘기 나눌 때 잘 깨닫고 있고 격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께서 오늘 아이들의 문제 얘기 들으실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의 지금의 어려움이 나 때문인가 하는 무거운 마음이나 죄책감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시고 변화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함께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신다면 더 많은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그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의 기억하시죠?
제가 대면 강의를 한다면 맨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님께 어머님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릴 텐데, 아쉽게도 오늘 강의가 온라인 강의라서 부탁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죠? 정의를 알고도 응용을 못한다. 저희가 그렇게 사랑하던 책, 수학의 정석, 항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수학을 못 풉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나 여러분, 정의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그것을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면 응용력이 생기고 아주 높은 난이도의 문제도 잘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개념이 중요하고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사회성, 여러분 많은 개념들을 떠올리시겠지만 사회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 같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성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입니다. 나 혼자 행복한 것, 굉장히 그 케이블 TV에서 인기를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편하겠구나, 또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한 거죠. 자,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회성 얘기하시면, 떠올리시면 주로 사회성의 두 번째 측면, 기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기술 들어갑니다. 기술 뭐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네, 딸랑딸랑딸랑. 저는 영원한 회장님의 봉이야. 언제적 프로그램인데 어머님들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위 맞추고, 눈치 잘 보고, 원하는 말 던져주는 것, 사회성의 기술에 대한 생각을, 사회적 기술에 대한 생각을 사회성의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능력입니다. 컴피턴스. 발음이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면 교포가 아니냐. 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준비한 거라서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사회성 중에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가 균형감 있는 날개처럼 작용해야 사회성이라고 하는 새는 멀리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잘 떠오르시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성을 키워주시는 것은 돈에 대한 공부를 시키시는 것이나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적립식 펀드를 들어주시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죠?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부모님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만 영원히 아이의 곁에 있으실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될 때까지 부모님은 항상 옆에 계셔 주시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아이들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가 만나게 될 여러 어려움을 사회성이라고 하는 무기로 아이가 이겨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회성은 돈이고 선행학습과 비슷한 만큼의 중요성을 가집니다. 사회성은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계의 측면에서 사회성을 볼 때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해소하는 능력까지가 사회성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갈등의 측면을 잘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들고 원하지 않는 거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닫아버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감추고 보지 않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게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능력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성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하죠. 왜 중요하죠? 사회성은 쓸모가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거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고 쓸모가 많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하실 텐데요. 자, 정서의 조절도 사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시죠? 난 일은 힘든 건 괜찮아. 얼마든지 일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나 사람하고 안 맞는 거는 난 정말 못 견디겠어. 나 회사 그만둘래. 사람하고 안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 내에서 힘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는 정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울이 될 수도 있고 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는 인지하고 인지의 능력이나 언어의 발달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기껏 사회성 얘기한다더니 사회성 좋으면 또 공부 잘한다는 얘기로 몰고 가는가? 자, 여러분, 공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부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아이들의 발달에 공부만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거를 이겨내는 능력이 성숙인데 가장 하기 싫은 게 뭡니까? 사실은 공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고 저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성이 건강하고 좋은 아이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성이나 초자의 발달을 돕습니다. 여러분, 도덕성이라는 것, 언제적 도덕이냐? 우리 아이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고민해 보거나 떠올려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만큼 아주 긴 시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부분은 없습니다. 아주 잠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도덕성의 측면에서 건강한 아이는 롱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사회성의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텐데 컴피턴스입니다. 사회적인 능력. 두 번째가 기술이죠.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해봤더니 목이 조금 잠겼는데 워낙에 제가 좀 허스키한 목소리라서 여러분께서 귀에 좀 거슬리시더라도 제 진심을 보시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준비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사회성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셜 컴피턴스, 능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 빌 게이츠. 물론 사회성도 있겠지만 너무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스킬을 쓸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송중기 씨 주연하셨던 늑대소년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자, 늑대소년은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스토리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버렸는지 유기되는 상태에서 아마 늑대들이 이렇게 아이를 키운 그런 실제 사례도 있고 그런 데서 모티브를 딴 영화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거죠. 사회에 나올 준비도 안 돼 있고 사회성이라고 하는 훈련을 아마 받지 못했을 텐데
영화 속의 송중기 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회에 녹아들고 사랑에 빠지고 많은 것들을 이뤄냅니다. 왜죠? 왜입니까?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송중기 씨 너무 잘생겼지 않습니까? 가끔 저한테 이제 송중기 씨 닮았다는 분도 계신데 제 스타일 아니고 저는 오지호 씨 좋아합니다. 네, 남성스럽고 네, 그만하고요. 자, 여러분, 사회성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사회성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이런 사회성 중에서도 컴피턴스를 많이 갖춘 분들은 겸손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제가 썼는데 겸손은 힘들어 겸손. 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트로트처럼 부르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술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슬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강의가 끝날 때쯤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자존감. 세 번째 키워드, 자기조절 능력. 네 번째, 도덕성. 그리고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앞에서도 조금씩 설명드렸지만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착이란 단어는 어느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애착, 인형이란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안정된 애착이다, 애착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개념도 어느새 여러분들께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애착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중요한 개념은 없습니다. 자, 애착은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주 양육자인 엄마를 대상으로 형성하는 친밀한 유대감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어린 시절에 한 살 반이나 3살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생 써먹을 겁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위기의 순간들,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릴 때 형성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활용할 겁니다. 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이의 모습을 보신다면 본인이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진 아이를 떠올리시면 딱 맞고 적합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본인을 생각하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착은 여러분께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모든 대인관계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인간의 원형이 엄마. 갈등을 중재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우리 속담에 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마시지 마라. 숭늉인가요? 네. 자,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아이한테는 핸드폰 좀 그만 붙들고 있어라. 유튜브나 게임 좀 그만해. 하시면서 사실은 부모님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경우도 저희는 종종 봅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말보다는 부모님의 행동,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배운다는 것이 애착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는요, 일관되고 민감한 부모님의 반응으로부터 안정된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안정된 애착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방식에도 그대로 학습됩니다. 자, 중요한 개념은요,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는 본인의 목표를 그것을 중재하는 다른 사람과 타협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되고 조금씩 양보해야 되겠는데 그 목표를 수정하고 타협하는 능력은 안정된 애착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른이 되셨고 성인이신데 나는 과연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역시 나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으로 나눠봅니다. 나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가? 자,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어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된 애착, 편안한 아이는 어릴 때 엄마가 없는 상황을 조금 힘들어하지만 다시 엄마와 만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고 혼자 있을 때도 보채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른이 되시고 나서요,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좋고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실 때 또 중요한 요소는,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떠신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잘 여는가? 그 사람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드러낼 수 있는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안정된 애착은 굉장히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신 부분에서 시작되고 적절한 반응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되고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흔히 그런 경우도 봅니다. 아이는 어린이날에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장난감? 그건 별로 공부에 도움이 안 되잖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걸 사자. 책을 사는 게 좋겠어. 문제집을 사자. 엄마, 그게 무슨 어린이날 선물이야. 실제 저희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잘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에게 어머님은 안전함을 제공하는 편안한 베이스 캠프, 배가 거친 파도와 싸우고 들어와서 정박하는 항구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시 복구하고 재정비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어머님께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애착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회성 강의는 다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자존감 수업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 베스트셀러 중에 또 자존감을 다룬 책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존감을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개념이죠?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라고 얘기해 주셨을 텐데, 정작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만났을 때 아이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가? 엄마가 잘못 가르쳐 준 건가? 아이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사회성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져 있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발휘하고 있으며 이후에 만날 여러 어려움도 나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우리 아이에게 자존감을 끌어올려 줄 겁니다. 자,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요, 자신의 신체상 83%,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도에서 높은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 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본인이 잘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외모도 꽤 괜찮아. 라고 아이에게 생각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존감은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돕고 또 이후에 만나게 될 청소년 시기의 위기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연구에서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비행 행동이나 높은 공격성을 가진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사회성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회성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자존감, 이 개인이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잘 성립할 공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나요?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dream is 보이신다면 어떻게 읽히십니까? 어떤 분에게 이 슬라이드는 dream is nowhere 라고 읽히실 거고 또 어떤 분에게는 dream is now here 이라고 읽히실 겁니다. 물론 간단한 아주 그런 비유인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꿈은 어디에도 없어. 이것이 떠오르시는 분은 아마도 자존감이 좀 낮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내가 뭘 시도할 수 있겠어? 라고 쉽게 주저앉고 실패하고 나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이곳에 있다 라고 보는 아이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사랑만 받을 만한 존재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을 줄 수도 있는 존재라고 본인을 생각할 겁니다.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지적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해 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제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는 어떻습니까?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나 잘하지 왜 지적질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존감이 어떤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적인데도 나의 낮은 자존감이 드러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어려운 과제 앞에, 새로운 지식 앞에 도전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성장한다. 더 어려운 문제도 나는 더 잘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사회성을 성장시켜 주시고 자존감을 키워 주실 때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우리 모두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까? 원시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그런 고민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바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죠?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짜증만 난다. 아마 더 멀어질 거야.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잠들어 있을 때 더 예뻐 보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언제 아이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아이가 큐사인을 보낼 때 바로 개입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 그리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시키시다가 더 멀어진다. 학원 가야죠. 학원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부심 같은 것들을 아이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규칙이 있어. 그것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조금 이해 안 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저는 보통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은 본인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아이가 부럽기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아이들의 문제를 보면서는 아이들이 내가 커서 닮아가고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모님을 볼 수 있다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꼽을 수 있다면 아마 그 이상의 가치나 도와줘야 될 것이 별로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일관된 태도도 보여줘야 되고, 항상 가족들에게 고마움도 표시하고 감사함도 표시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 아이가 또 우리 부부가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통한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강하게 그 울림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양육의 태도가 있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추천드리는 양육의 방식은 건강한 권위를 가진 양육 방식입니다. 건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따랐을 때 굉장한 이득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도 또 그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것이 경험된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도 리더가 될 것이고 건강한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워낙 명문 대학교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하버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그런 꿈을 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에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도대체 키우면서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바로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두영아, 걱정하지 마라. 어려운 일은 금방 해결될 거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해요. 자, 그러나 저의 현실은 어떻죠? 두영아, 도대체 몇 번 얘기해? 귀 먹었어?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내가 정말 괜히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니네 아빠 만나가지고. 자, 혹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우리 아이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두영아, 걱정하지 말자 하는 말씀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하버드 대학을 간다. 우리는 그런 꿈을 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한 사회성의 두 번째 측면,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조절 능력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유혹들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시멜로 연구, 바로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연구죠. 15분, 20분 뒤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와서 한 알 더 준다. 자, 아이들이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고 기다린 아이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인생에 굉장히 건강함, 여러 가지 성취를 해냈다고 하는 것,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일은 아이들이 원할 때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시고 만족을 시켜주실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만족을 지연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도덕성 얘기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도덕책에 있는 국민윤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이러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보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규칙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 아이가 건강한 사회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자,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셀리하고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셀리는 자기가 갖고 있던 공을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셀리가 없는 사이에 앤은 바구니에 있던 공을 자신의 상자에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셀리는 이 옮겨진 공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만 5세경의 아이들은 셀리는 앤이 공을 옮겨놓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놓았던 바구니에서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옮겨놓은 박스에서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론입니다. 마음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 예측해서 내 행동을 조정했다면 우리는 마음의 이론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죠. 바로 공감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공감 능력이야말로 사회성에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공감 능력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감 능력이 성장하고 극대화될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개념 중에 공감 능력과 관련돼서는 제가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울 이론이 발견된 것은 이런 연구에서 비롯됐습니다. 원숭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떤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신기한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A라는 원숭이가 동작을 할 때 활성화되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 A라는 원숭이를 지켜보는 B 원숭이의 신경계가 같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울 뉴런이 왜 중요하냐? 그 원숭이와 같은 그 영장류와 좀 다르게 그 인간은 동작에 대해서만, 행동에 대해서만 신경계에 같은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공감 능력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먹었나요? 먹는 것을 보기만 했죠? 그런데도 내가 배가 부르다,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하는 것이 바로 거울 뉴런입니다. 자, 근데 거울 뉴런은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줍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격려하고 도와주는데 사회성이 나쁠 수가 있습니까? 자, 근데 역시 중요한 것은 뭐냐?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님께서 아이가 웃는 모습을 시선을 잘 맞추시면서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것에 반응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는 거울 뉴런처럼 작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노래를 좀 했는데 너무 음치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참 어려움을 드렸는데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오래된 노래죠. 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부끄러우시냐고요? 여러분이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오그라드시잖아요. 정말 제가 이제 노래 끝났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IMF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다. 일일 일강, 밈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도 사실은 거울 뉴런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기 이전에 거울 뉴런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어쩌면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문화와 발전이 거울 뉴런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전의 성취들을 재빠르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부분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면서 한 돌 무렵에 12개월 무렵에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넘어질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께서 절망하셨나요? 좋아하셨을 겁니다. 왜? 여러 번 넘어져 봐야 혼자 잘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고 계시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의 작은 어려움, 작은 실패 앞에서 여러분께서 왜 좌절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끼시면 우리 아이는 똑같이 느낍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 대한 생각을 공부는 아니구나, 다른 거를 좀 찾아봐야겠네 라고 느끼시는 것을 아이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축소시켜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성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꿈을 축소시키고 해봐야 이 정도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그럼 도대체 사회성과 관련돼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회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가, 믿는가, 편안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모임 나가면 항상 기빨려. 혼자 있는 게 편해.
부모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아이한테는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많이 만나고 즐기렴 하시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아이들이 그대로 느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소아정신과의 유명한 학자인 위니캇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왜? 아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키우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려워하시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시거나 무거운 짐처럼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잘 성장할 것이고 본인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혹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인가? 그래서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절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너무 속상해서 가슴이 그냥 미어 터지는지, 시험 문제 몇 개 틀리면 엄마가 우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나친 공감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알아차릴 겁니다. 실수해서는 안 돼. 단 하나의 실수도 우리 엄마를 슬프게 할 거야. 아이는 긴장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양육으로부터 만들어내신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저희는 인터널 워킹 모델,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사항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이 카메라를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인이 돼서도,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돼서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카메라를 또는 안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은 퍽퍽합니다. 벼락부자라는 말도,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겼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사회적인 관계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만 많아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힘드신 것만큼이나 아이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자. 우리 가족끼리는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죽고 못 살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거친 세상에서 상처 입더라도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편안해야죠. 위안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이들은 집에 오기 싫다 그래요. 밖이 더 편해.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게 됐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얻고 싶은 것은,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은 나를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을 원할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의 측면을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라볼 때 인간관계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주 인기 있는 친구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는 그 상대방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 연령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인정하시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는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끌림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내기가 어렵고 우리의 의지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좋은 사람과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친구 문제로 고민한다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영아, 그 친구가
너의 친구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너의 곁에 남을 거야. 그리고 너의 좋은 친구가 아니라면 서서히 자연스럽게 멀어질지도 몰라. 더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기다려보자.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힘이 돼주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낙담하지는 말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기술 가지고 딸랑딸랑 가지고 사회성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의 본질적인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성취의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선행시키자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많은 아이들이 선행학습하지만 그 아이들이 모두 수학 1등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여유 있게 우리만의 페이스, 우리만의 보폭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단 꾸준히 걸어가셔야죠. 자,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성 얘기를 강조해서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편하고 나는 친구 필요 없어, 혼자 잘 살 수 있어 하는 분도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어떤 질환이라든지 인격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합니다. 사람만큼 힘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웃게 해주고 기쁘게 해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눈물 나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면을 보신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도 내가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여러분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애착을 바탕으로 한 자존감,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과 도덕적인 기준을 어려서부터 제공하시는 것, 공감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어떠냐면요,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짧게 한마디 합니다. 두영아,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지.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존재십니다. 아이들의 성공이든 행복이든 여러분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해내고 계시지만 조금 더 변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아이들을 더 잘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